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 안보, 한국 무기 소식 오래간만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러시아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핵이 없죠. 그런데 핵의 위협을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세게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 자체적인 억제력, 최강의 재래식 미사일 현무5, 이 현무5의 대량 양산 소식이 들어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산한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바그너 그룹의 반란 이후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전쟁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무려 18만 명의 추가 병력을 편성해 우크라이나의 인해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정규군과 예비군, 용병을 포함해 18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추가 배치했으며 이러한 병력 증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세리 체르바티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7월 3일 밝혔습니다. 체르바티 대변인은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는 물론 리만과 쿠판스크 일대의 전선에 집결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매우 강력하다라며 이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반격작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르바티 대변인의 러시아군 18만 명 추가 배치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지만 일선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오신트 소식통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러시아군의 병력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러시아는 징집병과 계약병을 뽑아 최소한의 기초 군사훈련만 시킨 뒤 전선 후방에 임시 편성된 연대급 부대에 잠시 배치했다가 최일선의 정규군과 용병 부대에 보충병 형태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보충병이 채워지고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은 괴멸을 당하고도 며칠 뒤 다시 편성되어 전선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공식 동원도 확대해 예비군 배치도 늘리고 있는데요. 신규 징집과 예비군 동원은 러시아 본토는 물론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러시아군의 개인 화기 종류가 늘어나고 보급체계가 난잡해진 것은 급격하게 늘어난 병력에게 쥐어줄 소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다음 라스푸티차가 올 때까지 인해 전술로 방어선을 유지하려는 모양입니다. 동부전선, 그러니까 바흐무트의 북쪽, 바흐무트부터 북쪽 크레미나 이 지역이죠. 여기에 18만 명을 추가로 동원한다. 야,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건데 지난번에 러시아가 16만 6천 명 이미 모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8만 명이 정예화되어서 오면 모르겠는데 그냥 소총만 좀 쏴보고 전술훈련, 부대단위 훈련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소총만 좀 쏴보고 크레미나 또는 이 도네츠크, 바흐무트, 마린카 이 전선 수십 킬로 후방에 훈련 연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총 좀 쏴봅니다. 그리고 대기하다가 몇 명 죽어서 보내줘. 한 몇 명 보내주고, 몇 명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 넣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병력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모신 나강 소총이 지금 자포리자, 뭐 이런 곳에서 다수, 참호에서 발견되고 있다. 라는 건데, 그 모신 나강 소총뿐만 아니고, 이 여러 곳에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 도네츠크 군 병사가 들고 있는 SKS 소총이에요. 이게 소련판 M1 소총이죠. 소련이 2차 대전 말기에 M1을 본따서 급하게 만들었다가 AK-47이 나오는 바람에 빨리 이제 퇴역을 했는데 신뢰성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평가가 좋지 않은 총이에요. 이거 지금 들고 전투를 한다. 또 이것뿐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파샤 PPSH-41 따발총이죠. 이 따발총 들고 이 따발총 사실은 방탄복을 제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파괴력인데 이 따발총, 모신나강, SKS 이런 80년, 90년, 100년 된 무기를 들고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왜 이러냐? 일단
가을 라스푸티차가 10월 중순부터 오죠. 그 라스푸티차 올 때까지는 이 18만 명, 이 인해 전술 갈아넣고 죽든지 살든지 간에 갈아넣어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라스푸티차가 오면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들이 전차나 장갑차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고 또 이제 소강 상태로 한 달 가니까 그러면 라스푸티차 끝나고 11월 중순부터 지금 또 우랄 바곤 자보드나 이런 그 자신들의 그 장갑차 전차 생산하는 회사들 완전히 민수용품은 제거하고 오직 군수품만 생산하는 전시체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이 얼마나 조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전차나 장갑차를 많이 생산해서 그때까지 버틴 후에 그때 전차 장갑차를 생산한 걸 지급을 해줘서 역공에 들어가서 서방 세계가 더 이상 전차 장갑차 뭐 장비 줄 것이 이제 고갈될 우크라이나에게 역습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전쟁을 장기화로 끌겠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만 아니라면 그럴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허망하게 갈아넣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자, 그래서 이렇게 병력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소총만 쏘고 들어오는 이 병력을 강력하다라고 하는 건 뭐 하죠. 그렇지만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게 장비 좀 더 달라, 빨리 전투기 좀 달라, 그리고 클러스터탄, 자탄식, 살포식 이런 거 빨리 좀 달라, 이걸 이제 촉구하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 줄 거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극심한 부정부패로 썩어있는 러시아군이 이제는 마피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군을 괴롭혀왔던 러시아 마피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 고위 인사는 물론 고위급 장교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보호세를 갈취하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폴리곤 미디어가 현지 시각 7월 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제정 러시아 때부터 내려온 일명 도적의 법이라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전국에 걸쳐 다양한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여러 차례 감옥에 다녀와 그 죄질을 인정받은 자를 보르, 이들의 무리를 보리라고 부르며 이들만의 고유한 조직 문화와 세력이 10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소련 시절에도 교도소와 정치범 수용소를 기반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교도관, 정치위원 등을 매수해 그 맥을 이어왔는데요. 소련 붕괴 이후 사회 전반이 대혼란에 빠지자 KGB와 군부, 정치권 인사들과 손을 잡고 1990년대 러시아 전체 GDP의 40%를 장악할 정도의 거대 세력으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일명 레드 마피아로 불리는 이들은 중앙 집권화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별로 활동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은 아예 각 지역 러시아군 부대 주둔지에 눌러앉아 기생하며 군인들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지붕을 의미하는 크리샤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군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위병소 바로 앞에 검문소를 설치한 뒤 출퇴근하는 장병들에게 보호세를 갈취하고 부대로 반입되는 군용물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이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고위급 장교, 경찰 간부, 연방보안국 간부들의 묵인 덕분에 점점 더 대담해졌는데요. 동부 군강구의 중국 접경 지역인 세르기프카 일대의 포병부대는 아예 루슬란코베츠라는 마피아 조직이 주둔지 전체를 장악하고 장병들의 월급일에 맞추어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폴리곤 미디어는 레드 마피아의 크리샤 문화는 이미 뿌리 깊게 정착해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고 해결될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일개 조폭들에게 정규군이 갈취당하는 나라,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나라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못되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편집부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아주 못되게 생긴 이런 그 청년들의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레드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러시아 마피아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도 그 명맥을 유지해왔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도 거기서 범털 행세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정치위원들하고 결탁해서 세력을 유지해왔다라는 건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넓히면서 국가 GDP의 40%까지 장악했다고 하니까 정말 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쟁 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그냥 군인들에게 세금을 가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군대 병영에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물 만난 고기가 된 겁니다. 득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월급에서 좀 고리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가, 야, 군수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탄약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기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야, 좀 가져와봐 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뒤로 빼가고 있는데, 그게 혼자만 먹냐? 지휘가 나고 같이 먹는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크리샤, 지붕,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그 대신 보호세를 걷는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핵우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마피아들이 이거 러시아 지역의 만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 뭐 술집 이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군인들을 협박해서 군인들이 월급에서 아예 원천 징수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지휘가 나고 결탁 안 하면 원천 징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전쟁 이후에 군수품까지 갈취하는 이런 러시아가 어떻게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죠. 기가 찹니다. 자, 이제 우리 소식 들어갑니다. 인류가 만든 미사일 가운데 핵미사일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로 기록될 괴물 탄도미사일 현무5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는데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앞으로 발 뻗고 자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괴물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최신의 현무5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국내 매체들이 7월 3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무5는 올해 초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 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 공장에서 연간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에 200발 이상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현무5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신형 미사일인데요. 사거리 600km의 경우 탄도 중량 6톤, 300km일 경우 최대 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톤의 탄두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에서 1톤 안팎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준인데요. 이 미사일은 마하 10 안팎의 초고속으로 낙하하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표적에 명중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저위력 핵무기 수준일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무5는 육군의 트레일러 발사기 탑재 형태로 우선 배치되고, 해군이 전력화 예정인 만재 배수량 8,000톤급의 합동 화력함에도 탑재될 예정인데요. 미사일 자체가 워낙 대형이고 탑재 로켓도 추력이 강력해 탄도 중량을 줄일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현무5가 대량 배치되면 우리 군은 유사시 5분 이내에 평양 일대에 저위력 핵무기 수준의 미사일을 소나기처럼 쏟아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북한 지도부 앞으로 처신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무5 개발 완료됐다. 그리고 1년에 70발 넘게 생산한다. 그래서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에 200발 넘게 배치한다. 그리고 그 해군은 별도다. 해군에 이제 만재 8,000톤급 정도 수준의 합동 화력함, 완전히 그냥 미사일만 싣고 다니는 그 합동 화력함 세척할 예정이죠. 여기에도 이 현무5를 실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수십 발의 현무5 탄도미사일을 일시에 쏟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어디 쏟아붓겠습니까? 김정은한테 또 북한 핵시설에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설에 쏘겠죠. 일단 김정은이가 어디 있냐? 관사에 있을 수 있고, 또 집무실에 있을 수 있고, 노동 당사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전시가 되면 지휘 벙커에 있을 수 있죠. 그 지휘 벙커도 여러 곳일 수 있죠. 그리고 특각도 여러 곳
있을 수 있죠. 특각 지휘소도 있죠. 이래서 김정은이가 지휘 또는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되겠죠. 이런 좌표들 다 알고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몇 발씩 때려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우리나라가 만든 미사일 그 뭐 별거 있겠냐? 핵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덩치가 크냐면 제가 한번 그 심층 분석을 통해서 ICBM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가 길이가 18.2m입니다. 우리 현무5는 길이 16m. 여기는 직경이 1.7m인데 우리는 1.6m. 그런데 미니트맨 3 ICBM이 발사 중량이 35.3톤, 우리는 36톤, 오히려 더 무거워요. 3단 고체 연료, 우리는 2단 고체 연료. 1단 추력은 80톤 포스, 우리는 75톤 포스. 상승 한도는 미니트맨 3가 1120km 이상 올라가고 우리 현무5도 1000km 이상 상승한다. 그 상승 고도를 바탕으로 미니트맨 3가 사거리 13,000km를 구현하는데 우리는 600km 그리고 물음표. 탄두 중량을 줄이면 미니트맨 3처럼 한 1톤 뭐 이 정도로 줄이면 우리도 4,000에서 5,000km 날아가는 그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충분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덩치로 뭐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8발들이 다 탄도미사일인데 지금은 한 발만 장착하고 있고요. 우리는 탄두를 1톤에서 9톤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도는 관성항법과 GPS 유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핫 런치, 우리는 콜드 런치. 그래서 적에게 발사하는 것을 노출이 덜 될 수 있죠. 왜냐? 이 어떤 화염이 우리는 적게 나니까 콜드 런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뭐 9톤이라 해봐야 이게 뭐 무슨 뭐 저위력 핵무기 수준이냐? 마 10 정도로, 왜 1000km 정도까지 솟아올랐다가 내려 꽂으니까 내려가면서 계속 중력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마 10 정도로 가속해서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북한의 스카드 미사일이 한 150에서 200km 상공을 비행해 오다가 떨어질 때 이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마하 6 정도가 돌입할 때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1000km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 꽂으니까 마하 10 정도의 속도를 구현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질량 아닙니까? 그런데 속도는 마하 10이나 되는 거의 뭐 거리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하죠. 거기다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탄도해봐야 500kg 아니면 1톤 이 정도인데 우리는 9톤이에요. 그 마하 10의 속도에 9톤이라는 탄도 무게가 더해져서 거의 운석급 정도 되는 충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운석 빡 떨어지면 뭐 그냥 어마어마한 크레이터가 생기고 진동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지연신관이기 때문에, 지연신관은 뭐냐? 충격이 딱 왔을 때 터지는 게 아니고 충격이 딱 오고 나서 몇 초 후에 또는 얼마 후에, 그걸 뭐 세팅하기 나름이니까, 예를 들어서 5초 후에 터져, 3초 후에 터져, 뭐 30초 후에 터져, 세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연신관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서 수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터지는 거예요. 9톤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이 파괴력, 운동 에너지의 파괴력에 대해서 폭발력까지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죠. 뭐 폭발, 파편, 화염 이런 걸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지붕이 무너지니까 죽는 거죠.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미사일 사령부가 200발 넘게, 그리고 해군의 합동 화력함에도 여러 발. 이래서 자, 김정은이 어디 있어? 여기 일단 뭐 1번, 2번 쫙 리스트업 하겠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먼저 원천적으로 때려버리자. 선제 타격, 예방적 선제 타격 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 독자적으로. 그래서 이 현무5가 지금은 북한만을 상대해서 이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중국, 중국 이렇게 되면 탄두 한 2톤으로 줄여. 2톤으로 줄이고 연료를 더 집어넣어. 그 어떻게 됩니까? 4,000km, 3,000km 날아갈 수 있죠.
왜? 미니트맨 3하고 덩치가 비슷한데, 무게가 비슷한데, 여기는 13,000km 날아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세팅하기 나름이겠죠? 그 정도의 능력을 확보했다. 기분 좋습니다. 이제 개발 완료됐고, 올해 말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200발만 배치하지 말고, 실전 배치는 200발 하고, 예비탄 해서 한 1000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